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을 생각해보면 몇 가지 대표적인 마케팅 활동을 꼽을 수 있는데요. 퍼포먼스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CRM 마케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마케팅 활동은 모두 브랜드가 주도해서 진행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는 또 하나의 마케팅 활동이 바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인데요. 초기에는 제품 품질이라든지 이런 사건, 사고, 이슈도 굉장히 많았는데, 자, 어떤 배경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사실 인플루언서가 판매한 제품, 일반 제품과 똑같습니다. 기업에서 광고를 운영해서 사람들을 상세 페이지로 끌어 모아서 판매하는 제품,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더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사실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맥락적 포인트는 어떤 제품을 판매하느냐 보다 누가 파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왔다는 건데요. 우리가 홈쇼핑을 보면은 같은 제품을 팔아도 굉장히 판매를 잘하는 유명한 쇼호스트가 있고, 일반적인 쇼호스트도 있고요. 자동차나 보험 상품을 판매하신 분들도 보면은 같은 상품을 분명 팝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남들보다 훨씬 더 잘 파는 세일즈왕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일반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품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맥락에서 팔아내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앞서 소개해드린 홈쇼핑이나 자동차,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처음 보는 영업사원에게 구매를 하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설득의 스킬, 영업적 스킬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조금 다른 점은 기존 팔로워들과의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기반으로 판매한다는 것에서 기존 영업 방식과의 조금 차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한다고 해서 팔로워라고 해서 무조건 100% 인플루언서를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인플루언서에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바로 동질적 유대감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사실 상당히 많은 일반 고객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두고 살림을 하는 엄마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가진 어떤 체형적인 약점을 보완하고자 옷을 굉장히 노력해서 입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하루도 빼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살찌고 건강을 해칠까봐 염려가 돼서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런 각각의 개별적인 입장들을 인플루언서들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고객이 가진 생각과 마인드가 맞을 때, 인플루언서하고 일치할 때 그들을 조금씩 추종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고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다라는 동질적 유대감을 느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고객은 제품 그 자체가 아닌 인플루언서와의 관계를 구매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때문에 인플루언서들도 이 제품 이런 게 좋아요, 저런 게 좋아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보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동호회에 나가서 옆 회원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제품을 보고 이거 뭐예요? 하고 관심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낚시 동호회에 갔는데 정말 잘 잡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쓰시는 장비가 이거라더라 라고 했을 때 나한테 주는 영향력, 그 시점부터는 사실 그 제품이 얼만큼 대단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사용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익숙한 이커머스 상세 페이지처럼 굉장히 엄격하고 빡빡하게 꾸미지 않아도 사실 이 사람은 이름을 걸고 계속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구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관계 집단의 어떤 그 밀접도가 계속 가까워지면서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이 뭐죠? 바로 공구입니다. 자, 예전에 공구 초기 때는 인플루언서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사실은 공구를 하면서 수익화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제품 품질이라든지 이슈도 굉장히 많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도 이제 바보가 아니죠. 이번 한 번만 돈 벌고 끝낼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걸 하죠? 이제 제품 검수를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공구로 무조건 연 게 아니라
자기가 뭐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직접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이게 고객들한테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인지 아닌지 엄격하게 사전 평가를 거쳐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쌓아온 신뢰를 어떻게 보면 돈 몇 푼과 맞바꾸지 않기 위해서 인플루언서 스스로가 베타 테스터가 되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선 경험에 대한 어떤 인적 보증과 검증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팔로워들이 조금 더 수용을 하고 공구로 따라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장해온 인플루언서 마케팅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똑똑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저는 사실 지난 몇 년 전부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단타성 그리고 혹은 일회성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브랜드에서 9월 달에 다가오는 9월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언제부터 마케팅을 시작할까요? 일찍 한다라고 미리 생각은 하지만 사실 제품 출시 일정에 맞춰서 이것저것 치이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실행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인플루언서 후보군 중에는 내가 이미 점 찍어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새로 찾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기에 이제 부지런히 이제 DM이나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9월에 신제품 출시합니다. 마케팅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어때요? 거의 제가 봤을 때 90% 확률로 답장이 없거나 거절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인플루언서들이 사실은 하루에도 많게는 정말 수십 건씩 다양한 요청과 제안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앞서 한두 달 정도의 일정은 거의 차 있는 경우가 많고, 조금 잘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일정이 픽스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 타이밍 자체가 너무 늦고요. 제가 크게 4가지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조금 더 똑똑하게 하는 팁을 조금 키워드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인플루언서는 미리 섭외를 해요. 미리.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최소 2-3달 전에는 섭외를 맞춰주신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타겟군을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겟군. 자, 타겟군을 나누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들어서 믹서기 마케터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핸드 블렌더 믹서기를 팔 거예요. 근데 이제 믹서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될 수 있겠죠. 뭐 남성, 여성도 나눌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로 봤을 때 요즘에 건강한 식사를 좋아하시는 키토제닉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요즘 러닝이 유행이니까 러닝 크루처럼 이제 아침에 부지런히 운동을 하고 활동하시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세그먼트도 있을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아침에 바쁘게 출근해야 돼서 아침을 챙겨 먹을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3가지 고객 그룹을 마치 대변할 수 있는, 혹은 그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플루언서 접근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 한다고 해서 뭐 2030 여성 대상 너무 넓잖아요. 2030 여성 어떻게 커버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겟군을 항상 몇 가지 그 타겟 세그먼트를 좀 규정을 해서 그 타겟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일회성 계약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 근데 일회성으로 하게 되면 사실 아까 타이밍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은 시너지를 내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1차 공구를 해서 성과가 괜찮았던 사람이면 보통은 다다음에도 좋은 성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회성으로 섭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관계 자체를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개념이 뭐냐? 일단은 한 번은 하는 거는 일회성도 괜찮겠죠. 그런데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우리 브랜드의 이제 주력 인플루언서로 우리가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이 관계성을 장기적으로 꾸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한 번 쓰고 버리는 이렇게 바이럴, 우리가 일회성, 블로거 이런 형태처럼 바라보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유형이 다양합니다. 뭐 PPL도 있고, 그리고 뭐 브랜디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이 3가지 채널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준 게 좋을 텐데, 어떤 인플루언서한테 PPL을 하고, 어떤 인플루언서한테 브랜디드를 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PPL은 단순 노출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한다고 해서 당장 뭐 구매가 엄청 일어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냥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제품이 있구나,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네, 이렇게 인지나 기억을 시켜주는 정도의 역할이 바로 PPL입니다. 따라서 PPL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채널에 대한 규모가 작은 채널보다는 조금 그래도 매크로급 이상, 뭐 30만 정도 되는 이상, 그 좀 큰 규모의 채널에 노출이 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노출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노출 도달이 많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자, 브랜디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영상 한 편을 어떻게 보면 우리 콘텐츠로 다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형태고, 사실 비용도 더 비싸죠. 자, 그런데 브랜디드의 장점 자체는 비싼 대신에 실제 그 레퍼럴 링크를 통해서 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나마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 전달성에도 충실하고 조금 더 세일즈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양적인 측면이 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디드는 실제 이 채널의 규모 자체보다는 이 채널과 고객과의 어떤 유대감, 한마디로 그 연결성을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 용어로 이제 인게이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구독자가 100만 명인데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구독자가 10만 명인데도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좋아요나 댓글도 많이 달리는 팔로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통 계산을 해서 ER, 인게이지먼트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이제 브랜디드를 할 거면 조금 더 고객과의 관계 연결성이 좀 더 높은 채널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구입니다. 공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형태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어떤 채널에 공구를 해야 되냐? 당연히 많이 팔아주는 채널에 공구를 하고 싶겠죠. 근데 많이 팔아주는 채널을 어떻게 알 거예요? 그 인플루언서들이 공구 데이터 공유해주지 않죠. 판매 실적 공유해주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구를 선정하는 채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타겟군, 아까 저희가 그 믹서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타겟을 몇 가지로 나눴었죠. 그 타겟에 맞는 인플루언서에게 공구를 제안하는 게 제일 좋다. 왜 그러냐면 그들 자체가 이미 타겟군이 굉장히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 인플루언서와 그 팔로워들 간의 어떤 타겟 속성 자체가 굉장히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색깔이 좀 선명하신 분들하고 공구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공구가 이제 여러 차례 거듭되다 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누가 잘 팔고 누가 못 팔고 이제 이런 거를 식별할 수 있는데, 처음 진행할 때는 이런 PPL은 채널 좀 규모감, 그리고 브랜디드는 고객과의 결집도 부분, 그리고 공구 같은 경우에는 타겟 적합성이 좀 높은 채널에 진행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최근에는 퍼포먼스 마케팅 예산을 줄이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예산을 높이거나, 혹은 퍼포먼스 예산 전체를 인플루언서 마케팅 예산으로 이동할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토대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때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공구에 있어서 이게 그냥 어떤 돈벌이 수단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인플루언서들도 본인들이 지속 가능한 자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무 제품이나 이제 들여다가 공구를 팔아다가 신뢰를 맞바꿀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만의 어떤 시각이나 전문성으로 제품을 검수를 꼼꼼히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고객들한테 신뢰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건강한 체제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